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 눈치를 봐야 할까요? 지난주 목요일, 나는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다. 햇빛이 따뜻했고 바람이 부드러웠다. 그런데도 나는 춥다고 느꼈다. 옆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그들은 말이 없었지만 뭔가 편해 보였다. 내 옆에는 누도 없었다. 아내가 요리 교실을 다니고 있었다. 자식들은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 나는 혼자였다. 그런데 이 혼자가 외로움인지 자유로움인지 구분이 안 됐다. 휴대폰을 켜봤다. 자식들의 SNS를 봤다. 아들의 회사 관련 글들, 딸의 아이들 사진들, 모두들 열심히 살고 있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나는 그 화면을 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도 동시에 소외감을 느껴졌다. 그 세계에 나는 없었다. 나는 그들의 인생에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닐까. 아이들의 사진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작년엔 매주 올렸던 손주들 사진이 이제는 한 달에 한두 장이었다. 나한테 보내는 카톡도 줄어들었다. 처음엔 매일 아침 손주들이 아침 인사를 했었다. 엄마, 할아버지가 깼대. 이런 귀여운 말들. 그런데 이제는 달에 두세 번 정도다. 혹은 내가 먼저 보낸 카톡에 이모지 하나로 답한다.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일까? 아니면 나를 점점 멀리하고 있는 건 걸까? 나는 손주들의 사진을 자주 본다.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밤마다 본다. 손주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 내가 안고 있던 사진들, 내가 젊었던 시절의 사진들. 그럼 기분이 좀 나아진다. 그리고 동시에 더 힘들어진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었을 때로, 내가 아직 힘이 있었을 때로, 내가 아직 손주들을 안아 올릴 수 있었을 때로. 그 시절의 사진들을 보면 눈물이 난다. 그 사진들 속에 나는 자신감이 있었다. 웃음도 밝았다. 이제 내가 웃는 모습이 이렇게까지 사라져 버렸다. 거울을 보면 알 수 있다. 내 얼굴에 그림자가 있다. 주름도 많아졌다. 하지만 그것보다 무서운 건 내 눈빛이 사라졌다는 거다. 내가 뭔가를 바라보는 눈빛이 없어졌다. 내가 뭔가를 기대하는 표정이 없어졌다. 그냥 있는 것처럼 사는 표정만 남아있다. 친구 최 씨한테서 연락이 왔다. 그도 요즘 힘들다고 했다. 손자가 학교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아들이 자기한테 먼저 얘기하지 않고 학교 선생님한테만 이야기했다고 한다. 최 씨의 목소리는 상했다. 50년을 키워온 아들한테 자신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느껴졌다고 한다. 아들이 자신보다 선생님을 더 믿는다고. 그것도 학교 일인데 손자와 가장 오래 있는 사람은 최 씨인데 최 씨가 손자 걱정을 더 할 텐데. 그런데도 아들은 자신한테 먼저 알리지 않았다. 최 씨는 일주일 뒤에 손자 엄마한테서 우연히 들었다고 한다. 그 일주일 동안 최 씨는 손자가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 그냥 평소처럼 손자를 봤다. 손자의 얼굴을 봤다. 하지만 손자는 최 씨한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아들도 말하지 않았다. 최 씨는 계속 그 말을 반복했다. 아무도 나한테 말하지 않았다고. 나는 빼지고 결정이 내려졌다고. 나는 필요 없었다고. 최 씨가 이 얘기를 할 때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 진동을 느낄 수 있었다. 그건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었다. 그건 배신감이었다. 자신의 손자가,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빼고 결정을 내렸다는 배신감이었다. 최 씨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냐고. 내 의견은 상관없다는 뜻이 아니냐고. 내가 이미 낡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냐고. 내가 이제 세상에 뒤떨어진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냐고. 내가 이제 결정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냐고.
최 씨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마지막엔 거의 울음에 가까워졌다. 최 씨는 울음을 참으면서 말했다. 나는 뭐가 됐냐고. 나는 이제 뭔가 내 손자의 할아버지가 아닌가. 내 아들의 아버지가 아닌가. 나는 최 씨의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했다. 같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딸이 나한테 중요한 일을 먼저 말하지 않는다. 딸의 남편이나 친구들한테 먼저 말한다. 나는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된다. 손주들의 학교 일도 마찬가지다. 손주들 담임 선생님과 상담 일정이 있으면 딸과 딸의 남편이 간다. 나는 초대받지 않는다. 초대를 받아도 가면 눈치가 보인다.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내가 딸에게 손주들 학교 일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다. 그러면 딸은 이미 다 끝났다고 말한다. 또는 별일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중에 알아보니 그건 거짓이었다. 실제로는 중요한 일이었다. 단지 내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뿐이었다. 내가 알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내가 아직도 젊었으면, 아직도 일을 하고 있었으면, 여전히 힘이 있었으면, 여전히 돈을 벌고 있었으면, 여전히 무언가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으면, 그렇다면 딸이 나한테 다르게 대할까? 아직도 딸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다면, 아직도 딸을 도와줄 수 있다면, 아직도 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아직도 딸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딸이 나한테 더 자주 연락할까? 그렇다면 딸이 나한테 중요한 일을 먼저 말할까? 나는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나를 자꾸만 자책하게 만든다.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뭔가를 놓친 건가? 내가 뭔가를 못해준 건가? 내가 너무 일찍 늙어버린 건가? 내가 너무 허약해진 건가? 최 씨와 나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그 침묵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다. 우리는 이제 누군가의 보호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짐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 혹은 아예 무시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는 자신감 있게 자식들을 키웠고 내보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식들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자신을 피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의 존재가 그들의 삶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죽으면 그들이 얼마나 슬퍼할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일 정도로 생각할까? 장례식을 치러야 한다는 번거로움 정도로만 생각할까? 최 씨가 말했다. 자기 며느리가 명절에 우리 집에 안 온다고 했다고 한다. 아이들이 명절에는 쉬어야 한다고. 우리 집에 가면 피곤하다고.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이것저것을 챙기니까. 이것도 폐가 된다고. 시어머니가 있으니까 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할 것도 많다고. 그냥 쉬지 못한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최 씨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한다. 내 사랑이 폐가 된다니. 내 챙김이 피곤함이 된다니. 내 정성이 부담이 된다니. 자기가 평생 바라던 게 이건가? 명절에 자식들과 손주들을 만나는 것. 그런데 그것도 거부당하고 있다고. 최 씨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뭐가 아파서 견디기 힘들냐고 물으면 말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자식들이 나를 짐이라고 생각한다고 인정하는 거니까.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그런 사실까지 삼켜야 한다는 게 정말 힘들다고. 그런데 누가 이 힘듦을 알아줄까? 누가 이 아픔을 들어줄까? 누가 나를 안아줄까? 그러면서 최 씨가 덧붙였다. 명절에 가지 않으면 또 서운하다고 생각할까봐 무섭다고. 가면 피곤해한다고. 가지 않으면 섭섭하다고 한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자식들에게 폐가 되는 것 같다고. 최 씨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춰야 하냐고. 이렇게까지 자신을 작게 만들어야 하냐고.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 지경까지 됐냐고. 우리 세대는 부모를 모셨다고. 부모를 공경했다고. 부모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줬다고. 부모가 아프면 밤을 새면서 간호했다고. 부모가 외로워하면 함께 있어줬다고. 그런데 우리 자식들은 우리를 왜 이렇게 대하냐고. 뭐가 달라진 건지. 세상이 이렇게까지 바뀌었나고. 우리가 자식들한테 못해준 게 있나고. 최 씨의 목소리는 결국 울음으로 끝났다.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도 같이 울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울 수 없었다. 최 씨의 울음을 들으면서 견뎌야 했다. 그리고 나 또한 같은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 견뎌야 했다. 나는 최 씨의 말을 들으면서 내 상황이 조금 나은 건가 싶었다. 하지만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리 모두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자식들을 향한 사랑을 줄 수 없는 그런 자리 말이다. 아니, 사랑을 줄 수는 있는데 받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였다. 줄 수 없는 게 아니라 주면 폐가 되는 그런 자리였다. 주는 것도 문제고 주지 않는 것도 문제였다. 없는 것도 문제고 있는 것도 문제였다. 우리는 모든 선택이 그들에게 미안해 보이는 상황에 있었다. 어떻게 움직여도 우리는 잘못된 것처럼 보였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최 씨의 울음이 자꾸만 떠올랐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울게 될까? 아니면 이미 울어야 했을까? 내가 울음을 참은 건 언제부터였을까? 며칠 뒤에 아내가 말했다. 남편,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작아졌냐고. 전에는 우리가 결정하고 움직였는데 이제는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간다고. 전에는 우리가 뭐라고 해도 자식들이 들었는데 이제는 다르다고. 전에는 우리의 말이 법칙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말이 그냥 말 정도일 뿐이라고. 아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제야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 아내도 같은 마음이었다. 아내가 요리 교실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들도 같은 마음이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같은 마음인데 왜 자식들한테는 말할 수 없을까? 왜 자식들의 반응이 무서울까? 왜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봐 조심해야 할까? 혹시 내가 자식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 자식들이 더 멀어지지 않을까? 혹은 자식들이 나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혹은 자식들이 나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더 멀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자식들이 나를 보살펴야 한다는 죄책감으로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자식들이 내가 자신들을 원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나를 묶어놨다. 내가 말할 수 없게 만들었다. 내 입을 다물게 했다. 나는 아내와의 대화 속에서만 그런 말들을 꺼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대화도 조심스러웠다. 혹시 다른 누군가가 들을까봐. 혹시 자식들이 알게 될까봐. 아들이 전화했다. 요즘 바쁘다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 팀원들도 좋다고. 자기가 새로운 팀장이 됐다고. 나는 반가웠다. 이렇게까지 반가울 수가 있나 싶었다. 내가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내가 아들로부터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구나. 아들이 먼저 전화한 건 오랜만이었다. 나는 어디론가 들뜬 기분이 들었다. 내 아들이 나를 생각했다. 내 아들이 나한테 전화했다. 이 단순한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졌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이제 이 정도로도 행복을 느낀다는 게, 아들이 내게 전화한 것만으로도 한나절이 밝아진다는 게,
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를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아들 말을 들으면서 내내 웃었다. 아들의 성공을 축하했다. 아들의 승진을 자랑스러워했다. 아들이 힘내라고 응원했다. 그런데 아들은 우리에게 물어본 게 없었다. 건강은 어떤지, 요즘 뭐 하고 있는지, 아내는 어떤지, 아무것도 없었다. 아들은 자기 얘기만 했다. 자기 회사 얘기, 새로운 팀원 얘기, 새로운 프로젝트의 규모 얘기, 새로운 팀원들의 능력 얘기, 새로운 사무실 얘기, 새로운 급여 얘기. 전부 다 자기 세계였다. 나는 내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소를 계속 유지해야 했다. 아들의 행복을 함께 나누는 척해야 했다.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척해야 했다. 아들이 잘 됐다고 기뻐하는 척해야 했다. 그런데 나는 한 가지를 바라고 있었다. 아들이 한 번이라도 나를 물어보기를.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요즘 뭐 하세요? 엄마는 뭐 하고 계세요? 이런 말 한마디를 하기를. 그런데 그 말은 오지 않았다. 그런 관심은 보이지 않았다. 내가 물어본 게 없다는 게 자꾸만 생각났다. 아들이 나를 물어보지 않았다. 내가 몇 달을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최근에 뭐가 있었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아내는 어떤지 물어보지 않았다. 그냥 자기 얘기만 했다. 50분 정도 후에 아들이 다시 바빠진다고 끊었다. 아, 그런데 엄마 아빠 건강은 어때요? 이런 말 한마디 없이 아들은 서둘렀다. 회의가 있다고 했다. 미팅이 있다고 했다. 중요한 클라이언트와의 만남이 있다고 했다. 나는 만류하지 않았다. 아들이 바쁜 건 좋은 일이니까. 아들의 커리어가 중요하니까. 아들의 성공이 내게는 자랑이니까. 나는 전화를 끊은 후에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아들의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그 목소리에는 나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그 목소리에는 단지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만 있었다. 아들도 이제 내게 관심이 없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더 이상 필요 없는 거구나. 내가 더 이상 도움이 될 수 없으니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아직도 젊었다면, 아직도 아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아직도 아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아들이 나를 다르게 대할까? 아들이 나에게 물어볼까? 아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질까? 아니다. 아들은 바쁜 거야. 그냥 바쁜 거야. 내 아들이 나한테 차갑다는 건 아니야. 아들도 사업을 해야 하고, 팀을 이끌어야 하고, 클라이언트를 만나야 하니까 바빠지는 거겠지. 새로운 팀장이 됐다고 했잖아. 책임감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을 거야. 나는 아들의 입장을 이해해야 해. 아들은 자신의 일에 집중해야 해. 내가 그걸 방해하면 안 돼. 내가 아들의 짐이 되면 안 돼. 나는 이렇게 내 마음을 달래야 했다. 그런데 그 달래는 마음도 또 다른 고통이었다. 내가 자식들의 바쁨을 이해해야 한다. 내가 자식들의 상황을 배려해야 한다. 내가 자식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 내가 자식들에게 폐가 되지 않아야 한다. 나는 계속 이것들을 해야 했다. 이게 부모의 역할인 줄 알고 살아왔다. 이게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제까지 이렇게 내 마음을 다쳐야 할까? 언제까지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해야 할까? 그날 밤 나는 아내에게 물었다.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우리가 자식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는 뜻이냐고. 아내는 대답을 못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우리는 자식들을 위해 밤샘을 했다. 병원도 다니고 학원비도 냈다. 결혼도 도와줬고 손주들도 봐줬다. 돈도 줬고 시간도 줬고 정성도 줬다. 우리는 자신을 어느 정도 희생했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많았다. 하지만 자식들을 위해 미뤘다. 내가 가고 싶던 여행도 미뤘다. 내가 하고 싶던 일도 미뤘다. 내가 꿈꾸던 인생도 미뤘다. 모두 자식들 때문에, 자식들의 미래 때문에, 자식들의 행복 때문에. 내가 예전에 배우고 싶던 음악이 있었다. 기타를 배우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다. 자식들의 학원비가 더 중요했다. 내 시간도 필요 없었다. 자식들 봐주는 게 더 중요했다. 내가 친구들이랑 놀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자식들이 먼저였다. 자식들이 아파서 밤을 샐 때도 있었다. 내가 피곤해도 자식들이 학교 가기 전까지 밥을 만들었다. 내가 아파도 자식들의 학원 픽업을 했다. 내가 친부모를 더 자주 봐드리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자식들 때문에 못했다.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 내 삶을 밀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뭐가 있나? 남은 건 단지 외로움뿐이다. 단지 후회뿐이다. 단지 자식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뿐이다. 그런데 최선이 충분하지 않은 걸까? 우리가 자식들에게 사랑을 줬지만 그것도 지금은 짐이 되어버린 걸까? 우리의 사랑이 자식들한테는 폐가 되어버린 걸까? 우리의 정성이 자식들한테는 부담이 되어버린 걸까? 우리의 희생이 자식들한테는 의무가 되어버린 걸까? 우리가 준 사랑이 자식들을 속박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우리는 밤새 나란히 누워 있었다. 밤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른다. 아내는 잤는지 깰 수 없었다. 나는 밤새 천장을 바라봤다.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할 수도 없었다. 그냥 밤이 흘러갔다. 그리고 새벽이 왔다. 새벽이 올 때도 아직도 나는 깨어 있었다. 지난주 토요일, 나는 혼자 영화를 봤다. 아내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다. 나는 극장에서 앉아만 있어도 참 좋았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아무도 내가 뭘 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말이다. 극장의 어둠이 나를 감쌌다. 나는 그 어둠 속에서 혼자가 될 수 있었다. 아무도 나를 기대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영화 주인공의 인생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자식일까? 저 사람의 부모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혹은 이미 죽었을까? 혹시 저 주인공도 부모를 무시하고 있을까? 영화 속에서 부모의 모습은 거의 없었다. 주인공은 혼자 세상을 헤쳐나가고 있었다. 부모의 도움도 없이, 부모의 조언도 없이, 부모의 기도도 없이, 부모의 응원도 없이. 그래도 잘 산다. 아니, 더 잘 산다. 부모 없이 자기 방식대로 산다. 부모와 연락도 자주 하지 않는다. 혹은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런데에도 행복해 보인다. 그럼 부모는 왜 자식을 원할까? 왜 자식을 낳았을까? 왜 자식을 키웠을까? 그게 현실이 아닐까? 이제 자식들도 부모 없이 잘 산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식들을 자꾸 생각할까? 왜 자식들의 눈치를 계속 볼까? 왜 자식들의 안부를 계속 기다릴까? 왜 자식들의 사진을 자꾸만 보려고 할까? 극장을 나오면서 나는 한 생각을 했다. 이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자식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자식들의 안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나만 이렇게 힘한 게 아니구나. 많은 사람이 이 고통을 가지고 살고 있겠지. 혹은 이미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갔겠지.
극장 밖으로 나왔을 때 날씨가 맑았다. 햇빛이 내 얼굴을 비웠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추웠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한 노부부를 봤다. 둘 다 흰머리였다. 남편이 아내의 팔을 잡고 있었다. 천천히 걷고 있었다. 마치 서로를 지탱하듯이. 딱 봐도 왕년에는 그들도 강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젊을 때는 누군가의 중심이었을 거다. 누군가를 결정해주던 사람이었을 거다. 누군가를 보호해주던 사람이었을 거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다. 자식들에게 기댈 수 없으니까 서로를 의지하는 거겠지. 혹은 자식들이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혹은 자식들이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혹은 자식들이 그들을 피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처럼 서로를 보면서 웃는 그런 모습이었다. 마치 자식들과는 별개의 자신들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뭔가가 떠올랐다. 우리도 저렇게 될까? 아니, 우리도 저렇게 되어야 할까? 자식들을 완전히 놓고 서로만 의지하는 그런 노년. 그 모습이 우리의 미래인 걸까? 그렇다면 나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한참을 못 들어왔다. 아내는 친구들과 계속 있다고 했다. 저녁도 밖에서 먹고 온다고 했다. 나는 혼자 밥을 먹었다. 밥상 앞에 혼자 앉아 있으니 마음이 자꾸 무거워졌다. 우리 세대는 이럴 때 자식들이 옆에 있어야 한다고 배웠다. 밥도 함께 먹고 얘기도 함께 하고 그렇게 함께 하는 게 행복이라고 배웠다. 그런데 함께 할 사람이 없으니 밥도 제맛이 아니었다. 밥도 돌처럼 느껴졌다. 젓가락질도 힘들어 보였다. 밥 한 숟가락이 이렇게 무거울 수가 있나 했다. 밥상 위의 음식들도 예쁘지 않아 보였다. 내가 먹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만 밥이 작아 보였다. 나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까지 외로울 수가 있나 싶었다. 젊을 때는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행복했는데, 때로는 혼자 밥을 먹고 싶기도 했는데, 이제 혼자 밥을 먹으니까 슬프다. 혼자 밥을 먹는 게 이렇게까지 외로울 수가 있나. 나는 밥을 조금 집어 먹다가 수저를 내려놨다. 먹을 수 없었다. 목이 붓는 것 같았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나는 밥상 앞에서 한참을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다. 그렇다고 자식들을 원망할 수도 없었다. 그들도 바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그들도 부모라는 짐을 감당할 여유가 없는 거겠지. 그들도 내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겠지. 우리가 그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으니 우리도 외로워하면서 밥을 먹는 거겠지. 그건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이 아닐까. 자식들을 위해서 내 외로움을 감추는 것도, 자식들을 위해서 내 슬픔을 안으로 집어넣는 것도, 그래도 그들이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그래도 그들이 잘 살면 되는 거 아닐까. 나는 그 밥상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밥도 많이 먹지 못했다. 그냥 앉아만 있고 싶었다. 그 외로움 속에 머물고 싶었다. 밤 11시, 아내가 돌아왔다. 요리 수업에서 나온 반찬을 들고 있었다. 색색깔의 반찬들. 아내가 직접 만든 거였다. 돼지고기 소금구이, 달걀말이, 시래기 된장무침, 취나물 볶음, 무생채, 마늘종, 된장무침, 버터, 게살크림, 파스타. 아내는 요즘 밝아졌다. 뭔가 목표가 생겼나 보다. 아내는 수업에서 배운 새로운 요리 레시피로 밥을 차렸다. 우리는 밤 늦게 함께 밥을 먹으며 얘기했다. 아내의 얼굴에는 생기가 있었다. 아내는 달랐다. 아내가 요리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 얘기를 했다.
모두 비슷한 나이의 여자들이었다. 70을 넘은 할머니들, 80 가까운 할머니들, 90을 넘은 할머니도 있다고 했다. 90이 넘었는데 요리를 배우려고 온다고, 아직도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한다고, 아직도 자신의 인생에 관심이 있다고. 그 할머니는 손주들 때문에 70살까지 요리 교실에 가본 적이 없다고 했다고. 손주들을 봐줘야 했으니까. 손주들이 학교를 가야 했으니까. 그런데 손주들이 다 컸다. 이제 손주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산다. 그 할머니는 이제야 자신의 인생을 시작했다고. 90이 넘어서 그래도 늦지 않다고. 아직도 배울 게 있다고.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들도 다 자식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어떤 할머니는 손자가 자기한테 안 온다고 울었다고 한다. 손자가 바쁘다고 한다. 손자가 학원을 다닌다고 한다. 손자를 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고 한다. 이제는 명절에도 못 본다고 한다. 명절에는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고 한다. 그 할머니는 손자가 자기를 잊을까봐 무섭다고 울었다고 한다. 혹시 손자가 내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고. 손자가 내 얼굴을 까먹게 되면 어떻게 하냐고. 손자가 내 목소리를 까먹게 되면 어떻게 하냐고. 어떤 할머니는 자식이 부모 역할을 거부한다고 화났다고 한다. 아플 때 누군가 챙겨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자식이 병원을 찾아보라고 했다고 한다. 요즘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온다고 했다고 한다. 혹은 병원 예약 어플을 깔아보라고 했다고 한다. 자신은 부모의 역할을 해줬는데 자신의 부모 역할을 거부한다고. 자식이 자신에게 차갑다고. 자식이 자신과 거리를 두려고 한다고. 그 할머니는 화가 난 것도 있지만 그보다 상했다고 했다. 자식이 자신을 아예 다른 사람처럼 대하는 느낌이라고. 자신이 낯선 사람인 느낌이라고. 자신의 자식과 자신이 더 이상 가족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라고. 어떤 할머니는 자신의 의견을 얘기했다가 자식이 흠칫했다고 했다. 마치 자신이 잘못 말한 사람처럼, 마치 자신이 없어도 되는 사람처럼. 자신의 의견이 시대에 뒤떨어졌나 보다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이제는 말을 안 한다고. 자식 앞에서는 말을 안 한다고. 자식이 불편해 보이니까 자신의 생각도 안 말하고 자신의 의견도 안 말하고 그냥 묵묵히 있기만 한다고. 혹시 모를 일이니까. 혹시 자신이 또 뭔가 잘못 말할까봐. 또 어떤 할머니는 자식이 자신의 조언을 무시했다고 서운해했다. 자신이 세상을 더 오래 살았는데, 자신이 경험한 게 더 많은데, 자신이 손주들을 더 오래 봐줬는데, 자식은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만 산다고. 자신이 이야기한 조언이 헛된 말이 되는 느낌이라고.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느낌이라고. 손주들한테도 자신의 말을 안 듣는다고. 손주들이 자신을 그냥 할머니라고 부르기만 하고 자신의 말은 안 듣는다고. 손주들이 자신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자신은 손주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제 돈도 못 주고 도움도 못 주는데, 내 인생의 경험도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 또 어떤 할머니는 자식이 자신을 의무적으로 대한다고 했다. 명절에 온다고 해서 기쁜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온다고. 마치 숙제를 하듯이, 마치 짐을 지듯이. 그래서 할머니는 명절에 자식이 오는 게 오히려 더 힘들다고 했다. 자식의 의무적인 태도를 봐야 하니까. 자식이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게 느껴지니까. 우리만 아니라 모두가 이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 그 할머니들이 하는 말들은 곧 내 얘기였다.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었다. 내가 느끼는 감정들이었다. 내가 밤마다 생각하는 것들이었다. 내가 숨기고 있는 것들이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좀 덜 외로워진 기분이 들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모두가 이 길을 가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다. 이 고통이 너무 보편적이어서 누구도 말하지 않는 건 아닐까. 너무 흔해서 사람들이 무감각해져 버린 건 아닐까. 그렇다면 이것도 인생의 일부인 걸까? 피할 수 없는 통과 일회인 걸까? 우리가 자식들을 키웠고 자식들을 내보냈다. 그리고 이제 자식들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인 걸까?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해야 할 뭔가가 남아있는 걸까? 아내가 그날 밤 말했다. 남편, 우리가 이제 자식들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우리가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우리가 아직 가진 시간이 있다고. 우리가 아직 할 수 있는 사랑도 있다고.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아닌 사람들한테도 할 수 있는 사랑이 있다고. 그 말이 나한테는 뭔가 죄책감처럼 들렸다. 우리를 위해 산다는 게 자식들을 사랑하는 게 아닌가. 자식들을 위해 사는 게 부모인 줄 알았는데 부모라는 정체성이 나를 만든 거 아닌가. 내 인생의 의미가 부모가 되는 거 아닌가. 내 존재의 이유가 자식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그런데 아내의 말도 맞았다. 우리가 계속 자식들을 위해 눈치를 보며 살다 가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뭐가 될까? 자식들의 인생 속에서 자신을 낮추고 숨기다가 죽게 되는 건 아닐까? 자식들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부정하다가 죽게 되는 건 아닐까? 자식들을 위해 남은 시간을 다 바쳐버리다가 죽게 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자꾸만 반복됐다.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있을까? 우리의 행복이 있을까? 우리의 목소리가 있을까? 우리의 꿈이 있을까? 우리가 원하는 게 있을까? 아니면 자식들을 위해 다 바쳐진 후에 남은 게 없이 가는 걸까? 남은 건 단지 후회뿐일까? 혹은 단지 외로움뿐일까? 혹은 단지 사라져버린 시간뿐일까? 내 가슴이 콩닥거린다. 내 마음이 뭔가를 원하고 있다. 내가 뭔가를 바꾸고 싶어 한다.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 고리에서 벗어나려면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 아내는 이미 시작했다. 요리 교실을 다니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내는 조금씩 변하고 있다. 아내의 얼굴에는 생기가 돈다. 아내의 목소리에는 활력이 있다. 아내는 더 이상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지 않으려고 한다. 아내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으려고 한다. 내가 해야 할 것도 있을 거다. 내가 살아야 할 인생도 남아 있을 거다. 내가 해야 할 말도 있을 거다. 내가 가져야 할 꿈도 있을 거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랑도 있을 거다. 자식들만을 위한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사랑도, 혹은 내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사랑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삶을 소중히 할 수 있을까? 내가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내일은 어떻게 달라질까? 내일은 내가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을까? 내일은 내가 내 마음을 따를 수 있을까? 내일은 내가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내일은 내가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밤새 나를 뜨겁게 만든다. 마치 새로운 뭔가가 나 안에서 깨어나는 것 같다. 그것이 뭘까? 그것은 저항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아니면 정말 늦지 않은 내 인생을 되찾으려는 욕망일까? 나는 내일을 기다린다. 나는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 내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보고 싶다. 부모이기 이전에 나 자신이 누구인지, 자식들의 아버지이기 이전에 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죽고 싶은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은지 그런 질문들이 밤새 나를 깨워둔다. 아내는 이미 자신의 답을 찾았다. 요리 교실에서,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새로운 음식을 만드는 기쁨에서 아내는 자신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아내는 자신이 아직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아내는 자신의 가치가 자식들과의 관계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나도 그걸 알아야 한다. 나도 그걸 깨달아야 한다. 나도 그런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언제까지 이렇게 자식들을 기다릴 건가?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를 볼 건가? 언제까지 이렇게 내 마음을 다칠 건가? 내일은 달라질 것이다. 아니, 내일부터 달라져야 한다. 내가 달라져야 한다. 내가 나 자신을 되찾아야 한다. 내가 내 목소리를 찾아야 한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